넓은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32강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프랑스 혁명이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 유럽을 강타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유럽의 상황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딱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레미제라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물론 이 영화가 나온 지는 근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봐도 너무나 잘 만든 휴 잭맨이라든가 앤 해서웨이라든가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든가 이러한 아주 정말로 이 출중한 배우들이 직접 여기서 노래를 부른 걸로 유명하죠. 선생님,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영화 중에 나왔었던 혁명은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프랑스 혁명은 총 5개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그 중에 3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보자면 프랑스 혁명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영화의 마지막에 그 멋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민중의 노래. 너는 듣고 있는가? 잠깐만, 나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좋아졌다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걸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그 벽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 전전 PD님께서 밖에 우연히 들어오셨다 하더니 내가 너무 못하죠 그랬더니 방송 마이크를 끄시더니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얼마나 심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런 민중의 노래로 유명한 레미제라블과 연관되는 오늘의 내용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있었던 혁명 중에는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7월 혁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제가 직접 봤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뛰어 나올 때 봤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간단히 하고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희 EBS 전체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가장 잘생기신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걸 보시더니 저거 봤어요, 루브르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땐 보고 잔다르크인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배워야 합니다. 잔다르크 아니에요. 잔다르크 아닙니다. 바로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이후에 나타났던 체제에서 그 이전의 역사로 돌리려고 했었던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린 그걸 전체 빈 체제라고 하고요. 빈 체제.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1830년의 7월 혁명, 1848년도에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2월 혁명이 실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기 파트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가 바로 루이 나폴레옹인데요.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것을 나폴레옹 3세라고 합니다. 그가 2020년 9월 모평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파트가 빈 체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여기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면 좀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는 파트들입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의 마법 필기 노트와 함께 오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만 복귀해 봅시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자유주의적인 움직임과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전 유럽에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왕체제나 귀족들의 체제에서는 본인들의 체제를 위협받는 체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쨌든 몰락했잖아요.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서 치면서. 그래서 이 나폴레옹, 즉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제상이었었던 메테르니 히가 되겠습니다. 이 메테르니 히가요,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빈이죠. 잠깐만 얘들아 일로 모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 회의를 엽니다. 그 빈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체제를 크게 보자면 빈 체제라고 합니다. 자,
빈 체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814년에서 1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주재했던 것은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었고요. 여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예요. 정통주의와 복고주의예요. 복고라가 뭐예요? 과거로 다시 되돌리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옛 왕조를 어떻게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라는 거죠. 옛 왕조의 형태로.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전 유럽에 휩싸여져 있었던 자유주의적 움직임과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러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신성동맹이라고 합니다. 신성동맹이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신성동맹이나 잠시 뒤에 나오는 사국동맹 이런 걸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지 같은 데서. 신성동맹은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하고 싸웠던 대표적인 나라들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이 누구한테 졌어요? 러시아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빈 체제 누가 주도했습니까?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자 어떻게 가죠?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에 공격하기도 했었잖아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특히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 중에 있었던 입법의회 시기에 일어났었던 혁명 전쟁의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랑 나폴레옹이 붙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동맹,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세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으니 우리는 이걸 신성동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야 니네만 했냐? 야,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랑 싸우도록, 프랑스가 러시아랑 싸우도록 유도했던 게 누구야? 우리 영국이잖아.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 해전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기면서 대륙봉쇄 내리고 했던 게 우린데 우리 빼놓고 하려고? 라고 영국이 얘기를 하자 알았어 너까진 두라도 되겠다 라고 해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영국이 맺었었던 동맹을 사국동맹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사국동맹을 왜 강조하냐? 몇몇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걸 삼국동맹이라고 하거든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맺은 걸 삼국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삼국동맹이랑 사국동맹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완전 다른 동맹이야. 성격도 다르고 다른 동맹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뜻 보면 비슷하잖아요. 삼국, 사국 이러니까. 그런데 완전 다른 동맹이라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런 걸로 선지 내면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빈 회의 결과 나타났던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하고 이러한 빈 체제를 떠받들였던 동맹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신성동맹과 거기에 영국이 들어간 사국동맹 이러한 동맹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옛 왕조 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를 내세웠었으며 당시에 유럽 전체에서 꿈틀꿈틀 나오고 있었던 자유주의 움직임과 민족주의 움직임을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났었다. 되셨죠? 이것이 바로 빈 체제가 되겠고요. 당시 빈 회의를 풍자했던 그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귀족들이잖아. 먹고 놀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회의는 안 하고 일단 와인 한 잔 마시고 놀고 합시다. 회의 파티합시다. 이렇게 주로 했대요. 그래서 막 별로 상당 기간 동안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을 빗대어서 뭐 회의는 춤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체제에서 빈 체제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재.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를 한번 맛봤던 사람들이 그 전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러한 빈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빈 체제에 저항한다라는 건 당시에 유행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을 더 확대시킨다는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선 말들이 어려워요. 이런 말들에 너무 현혹되면 세계사를 어렵게 느끼는데 그냥 내용으로 이해하십시오. 브루셀 샤프트 결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브리셀 샤프트라는 건 뭐냐면요, 학생 조합이래요. 쉽게 말해서 당시에 독일의 예나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예나 대학교에서 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자유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학생 조합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독일에서 브리셀 샤프트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자,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까르보나리라는 것은요, 수출 굽는 이란 뜻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수출 굽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당시에 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주의 움직임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수출 굽는 사람, 당시에 수출 굽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서민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대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까르보나리 당이라는 그 당이 조직됐다는 말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그 조합원들, 그 움직임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까르보나리 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어원이나 유래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까르보나리 당이 조직되었었고 이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청년 이탈리아 당으로, 잠시 뒤에 우리 다음에 배울 마치니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당시 이탈리아도 여러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성장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까르보나리 당이 만들어지고 청년 이탈리아 당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물론 러시아는요, 프랑스의 그러한 나폴레옹을 무찌르기도 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러시아 장교들 입장, 러시아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왕체제, 이 차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주도해서요, 입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카프리스트의 난이라고 그래요. 왜 데카프리스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1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데카프리스트의 난이라고 합니다. 요 연도가 중요합니다. 1825년. 즉 빈회의가 1414년에서 15년에 열렸다고 그랬죠. 그로부터 10년 뒤쯤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것이 데카프리스트의 난 내지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라고 합니다. 러시아 지식인들, 즉 청년 장교들이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트 난이 되겠습니다. 1825년 요 연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야말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거의 고향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그리스가 어디로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오스만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유럽의 여러 지식인들이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린 이건 참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게 1821년, 2년 요때 20년대 초반에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29년도에 독립을 이뤄냅니다. 어디로부터 독립?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터키라고 불렸고요. 최근에는 투르키예라고 불리는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거예요? 크리스트교권이잖아요.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슬람으로부터 우리 크리스트교 나라를 독립시키자 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 등이 지원을 해줘요. 그리스의 독립운동.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시인으로 유명한 바이런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자신의 돈을 직접 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도 할 정도고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런 움직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나폴레옹이 끝나고 나서 물론 나폴레옹은 실패로 끝났지만, 몰락으로 끝났지만 그가 내세웠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은 전 유럽으로 확대돼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리고자 했던 움직임이 뭐였었다고요? 빈회의. 그래서 나타났던 체제를 빈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빈 체제에 저항했던 각국의 움직임들이 이런 움직임이에요. 생각보다 이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은 러시아랑 그리스 파트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단어 정도는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에선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내지는 데카프리스트의 난이 1825년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주도했었고요.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게 1829년이에요. 근데 이 독립 과정에서 어디가 지원해줬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크리스트교권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겠죠. 그들이 지원으로 인해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많은데 별거 아니에요. 나라별로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여기가 발칸반도 아닙니까? 여기 제가 지난 여름에 갔다 왔던 여기가 이 그리스가 어디로부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언제? 1829년에.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탈리아도 여러 개로 분열돼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효시격인 까르보나리당이 조직되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뒤에 배울 프랑스 파리에서는 1830년에 7월혁명, 1848년도에 2월혁명이 있었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꼭 봐주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 강의 배울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런던에서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프랑스의 1848년 2월혁명의 영향에 의해서 당시에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일의 통일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3월혁명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이 3월혁명이란 건 뭐냐면요, 그 빈 체제의 종식을 끝해요. 즉 빈 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메테르니가 몰락했던 게 바로 이 3월혁명이에요. 근데 이 3월혁명은 어디의 영향? 프랑스의 2월혁명의 영향으로 3월혁명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이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1825년에 있었다고. 이 중에서 연도를 조금 봐두셔야 되는 건 1825년에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그 다음에 그리스의 독립, 그리고 1830년에 7월혁명, 48년도에 2월혁명. 요 정도는 연도상으로도 종종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19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들라크루아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들라크루아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딱 보면 이쪽에 딱 보면 무슬림 닮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의 지금도 5번째로 큰 섬이 바로 키오스, 히오스라고도 합니다. 이 섬이었었는데요.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자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이 군인들이 키오스 섬의 주민들을 학살했대요.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잘못된 실상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키오스 섬의 학살, 들라크루아인데요. 이것의 속뜻은 뭡니까?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 내지는 지지하는 모습이 이 그림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요건 그리스의 독립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것들 잘 기억해서 브리센 샤프트, 까르보나리당, 데카프리스트의 난, 그리스 독립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봐줘야 되는 것은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던 겁니다. 주로 북쪽에서,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위쪽, 북쪽에서 있었던 인물이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고요. 자, 이 볼리바르보다 조금 남쪽에서 주도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마르틴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었죠? 백인은 백인이지만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크리오요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크리오요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각국이, 여기서 말하는 각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 볼리비아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여러 나라들 있죠. 멕시코도 그렇고요. 여러 나라들.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게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칠레, 페루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다 에스파냐 식민지였습니다. 유독 어디만큼은,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자, 특히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선언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 멀로가 1823년에 선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멀로 선언이라고 하고요. 멀로 선언은 제가 미국 파트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지하면서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했대요. 불간섭주의라는 건 뭡니까? 야, 유럽,
우리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불간섭. 이런 거예요. 요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이렇게도 과거에는 표현됐었습니다. 근데 불간섭이란 말이 요새는 더 많이 쓰이니까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건 1823년 이렇게 19세기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내가 세계사 만점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연도 이거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건 외워서 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둬야 될 건 이거라고. 이 대부분의 나라는 어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고, 이쪽에 있는 브라질만큼은 어디에서부터 독립을 했다? 포르투갈에서부터 독립을 했다. 요 포인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강의하러 오는데요. 강의하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DM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건국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해서 세계사 만점 받아서 했다고 선생님 하고 하니까 정말로 세계사 너무 어려운 거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만점 받을 줄 몰랐었는데 세계사 만점 받아서 최저 잘 채워서 갔다라고. 여러분, 절 믿으세요. 내가 외우지 말라는 건 왜? 안 물어보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도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막 외우고 싶어. 막 미치겠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라고. 해주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외우라고. 알겠죠? 그리고 이 정도 여러분 들었으면 수강후기 왜 안 올립니까? 올려주셔야죠. 와, 선생님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막 너무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려주세요. 저를 춤추게 하는 건 뭡니까? 수강후기. 다 필요 없어. 수강후기. 그리고 DM 보낼 거 그냥 수강후기 올리세요. 요새는 친구들이 EBS 홈페이지 와서 이제 수강후기 올려주는 게 전 더 좋은데 DM만 엄청 보내. DM만. 선생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수강후기. 수강후기 올려주세요. 됐고요. 이제 우린 7월 혁명, 2월 혁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1830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것이 7월 혁명이고요. 1848년도에 있었던 것이 2월 혁명입니다. 30년이 먼저고 48년이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월, 7월이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외우기가 편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여기가 순서가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0은 10이니까 없애버리고 3 더하기 7은 10이죠. 0. 2 더하기 8은 10이죠. 어쨌든 0을 만들면 돼. 끝에 자리로 0 만들면 돼요. 1830년은 7월 혁명, 48년은 2월 혁명. 이렇게 봐주시면 갑자기 이러니까 무슨 뭐 수학 수업 같네요. 저희는 수학 필요 없어요. 가볼게요. 자, 1830년이 됐습니다. 자, 그 3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부르봉 왕조라는 왕조가 부활을 했습니다. 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왕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조를 부르봉 왕조라고 하거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어요.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왕이 되었고요. 또 이 루이 18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계속 왕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를 10세라는 인물이 살짝 중요해요. 샤를 10세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상당히 무시했어요. 야, 너네 이제 내 형님 몸과 목을 한번 분리시켰더니 이제는 완전 기고만장하더라. 뭐 좀만 하면 뭐 왕이 잘못했다. 막 이러고 있더라. 너네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상당히 묵살합니다. 의회까지 해산해요. 그렇게 되자 프랑스는 여러분 혁명의 나라입니다. 잘못하면 왕도 목과 몸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들이 봉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정치에 시민들이 봉기해서요 샤를 10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전에 해보니까 왕이 아니면 안 되겠어. 왕은 시켜야 되겠어. 근데 좀 시민들 편에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귀족 없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수소문을 한 거야. 그래갖고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루이 필리프예요. 루이 필립이라고도 하죠. 이 루이 필리프가 별명이 시민의 왕이에요. 귀족 출신인데 오히려 시민보다 더 시민다운 귀족이야. 와, 별명이 오직 했으면 시민의 왕이었겠어요? 저 정도 사람이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왕이랑은 다를 거야 라고 해서 샤를 10세를 내쫓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힌 걸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1830년에 샤를 10세를 내쫓았던 거 7월 혁명 맞아요.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앉힌 거 7월 혁명 맞아요. 그래서 이 시민의 왕으로 추앙받았었던 루이 필리프는요 입헌 군주제를 만들어서 제한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제한선거는 바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따지자면
부동산 자산 말고 뭐 금융자산 5억 있는 사람만 투표권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불만이죠. 저 시민의 왕 맞아? 시민의 왕 맞아? 저거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지주와 자본가들은 좀 옹호하는 모습으로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도 좀 약간 불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왕을 갈았으니까 그래도 야 루이 필리프 정도면 그 전보다는 낫잖아 라고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게 7월 혁명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7월 혁명의 영향은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벨기에가 독립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에 에스파냐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프랑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덜란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파냐는 전통적인 구교예요. 로마 가톨릭. 그리고 프랑스도 구교에 가깝습니다. 로마 가톨릭이요. 그런데 당시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에 저항했던 이들이 바로 이 네덜란드라고 했었잖아요. 네덜란드는 당시에 고이센, 칼뱅파들이 많은 개신교파들이었어요. 이건 신교들이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데가 네덜란드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중에서도 요 남쪽, 즉 요쪽은 프랑스의 영향이 많아서 여기는 구교를 믿었던 거야. 구교를 신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부터 저항하는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벨기에예요. 즉 벨기에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나라가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1830년에 나라가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독립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교가 좀 세죠. 종교적으로 보자면 구교를 말합니다. 구교, 즉 로마 가톨릭이 좀 주요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1830년이고 그리고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에 있어요. 이건 사실은 뭐 이거의 영향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1832년이 좀 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의 영향, 벨기에 독립,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1차 선거법 개정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1830년 7월 혁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선생님, 그럼 이 그림도 들라쿠라가 그렸어요? 맞아요. 키오스 섬의 학살, 그 다음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둘 다 들라쿠라가 그렸어요. 당대 최고의 화가였죠. 그래서 이것이 르브르 박물관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 제가 그때 모나리자 보다가 제 비행기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뛰어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르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뭐 열차 시간이나 이렇게 비행기 시간이 있으면 조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또 당황한다다가 처음 와본다고 하니까 빠져나오는 데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도 헝겊결을 뛰어나오는 딱 보니까 이게야. 그래갖고 정신없이 찍고 그냥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걸 보시면 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보세요. 이거 보면 어때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민의 왕으로 추앙받았던 루이 필리프를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딱 봐서 어때요? 뭐 제가 할 얘기만 아니지만 배는 많이 나와 보이고요. 얼굴도 뭔가 이렇게 기름기가 덕지덕지 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루이 필리프의 입속으로 가면서 배는 더더욱더 키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시 루이 필리프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32년도에 있었던 것이 너는 듣고 있는가 민중의 노래를 나오는 바로 이 레미제라블의 혁명 장면입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좋아요. 저처럼 여기 배우들은 노래를 못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루이 필리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화돼요. 아니 선생님 7월 왕정이 보수화된다고 써있는데요. 헤이 7월 왕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루이 필리프잖아요. 그러면 7월 왕정이 보수화된다는 표현이나 루이 필리프가 보수화된다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지. 이들은 당시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들을 억압했고요. 선거권을 제한했어요. 오히려
뭐 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환호하는 모습이 벌어졌었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상공 노동자 계층이 점점 경제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도 확산됐고요. 그렇지만 루이 필리프는 계속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쫓겨나죠. 자, 그래서 7월 왕정을 붕괴시키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1848년에 있었다고요. 7월 왕정은 붕괴되었었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여기서 헌법이 제정되니 이것이 공화제. 야, 이제 왕 없애. 왕 없애. 다시 대통령이든 총통이든 어쨌든 왕 없는 형태로 국민들이 직접 그 대표를 뽑는 형태의 정치체제, 즉 공화제로 가고 보통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랑 매우 흡사합니까? 요거랑 요거 보셨죠? 제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7월 혁명의 결과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2월 혁명의 결과 보통선거 공화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뭐랑 비슷하죠?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프랑스 혁명 중에 국민의회, 국민공회의 헌법이 있었죠? 국민의회의 헌법은 입헌군주제 제한선거였고, 국민공회, 자코뱅 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은 공화제 보통선거였는데, 이 패턴이 어디랑 똑같다? 7월 혁명, 2월 혁명이랑도 똑같다고요. 입헌군주 제한선거, 공화제 보통선거. 되셨죠? 이 패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의 영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자, 3월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빈체제가 붕괴되었음을 뜻합니다. 또 메테르니히가 몰락했음을 뜻합니다. 외국으로 망명 가버려요. 즉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란 빈체제의 붕괴와 메테르니히의 몰락을 뜻한다. 굿.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모여갖고, 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연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통일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엽니다. 우린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 당 내지는 단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이 쓰입니다. 통상적으로. 까르보나리 당을 계승한 정당이 나왔으니 우린 그것을 청년 이탈리아 당.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마치니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단 요 두 개가 더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향,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7월 혁명의 영향 두 개입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했다. 그리고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2월 혁명의 영향으로는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있었다. 빈체제가 붕괴되었다. 메테르니히가 망명되었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있었고, 이탈리아에선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이 있게 되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자,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요 그림이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인데, 여기가 발칸반도죠? 발칸반도 끝에 있는 나라 그리스가 독립을 선언하고 최종적으로는 1829년도에 어디로부터 독립했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근데 이때 그리스의 독립은 어디가? 크리스트 교권인 러시아와 프랑스와 영국이 그리스 독립을 지원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 단, 요 단이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까르보나리 당이라고도 표현해요. 어쨌든 이 까르보나리 당은 그 이후에 청년 이탈리아 당으로 통일운동을 계승시켰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830년도에 7월 혁명. 7월 혁명은 누구를 내쫓고, 샤를 10세를 내쫓고,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던 게 7월 혁명. 그러자 그 루이 필리프, 즉 7월 왕정이 보수화되자 그를 내쫓고, 즉 루이 필리프를 내쫓고 쫓았던 것을 1848년도에 2월 혁명이라고 한다고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자,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있었던 것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있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한 타이밍에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다시 1848년으로 갑니다.
자,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잖아요.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이젠 대통령을 뽑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에헴 하면서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조카, 바로 루이 나폴레옹이에요. 루이 나폴레옹은요, 키가 매우 작았다라고 합니다. 한 150 정도로 되는, 당시에 성인 남자치고는 꽤 작은 편이었었는데 언어적으로는 천재였대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탈리아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우리 레미제라블, 아까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폴레옹의 최대 치욕은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진 것도 아니고 외딴 섬인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간 것도 아니다. 그의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의 혈족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어릿광대에 불과한 그가 나폴레옹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나폴레옹 최대 치욕이다 라고 할 정도로 빅토르 위고 입장에선 최악의 인물로 뽑았던 것이 바로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자, 루이 나폴레옹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 나폴레옹은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대통령 한 번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는 안 보이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도를 바꿉니다. 제도를 바꾸고 국민 투표를 거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제2공화정, 즉 두 번째 공화정입니다. 이 제2공화정은 언제까지 갔냐면 52년까지 갔어요. 1848년부터 52년까지. 자, 이때는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겠죠. 그런데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헌법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 끝에 본인이 황제가 됩니다. 그가 황제가 되니 이 이름을 계속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가 황제에 즉위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삼촌에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됐다고 해서 제2제정이라고 합니다. 제2제정은 언제까지 가냐면 1870년까지 가요. 52년에서 70년까지. 그리고 그가 한때 좀 뭔가 경제적으로 좀 잘했던 부분도 있었답니다. 상공업을 육성케 했고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경제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확대시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건 딱 봐도 별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 시기, 요 제2제정, 즉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던 시기에 크림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크림 전쟁 배웠죠? 크림 전쟁은 뭐였었죠? 이쪽에 있었던 거대한 러시아 세력과 이쪽에 있었던 오스만 세력. 자,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자. 그 전에 여러분 오스만 제국의 이 하나였었던 그리스 땅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했죠? 이슬람으로부터 그리스를 지켜내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 팀이 돼서 오스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겨요. 이때는 종교적인 걸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자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선 이 오스만의 몰락하는 이슬람권인 오스만보다 러시아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이 러시아가 오스만을 공격했던 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데, 크림 전쟁 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을 지원합니다. 이 외교는 여러분 냉혹한 거예요. 불과 1929년도 그리스 독립할 때는 이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한 팀이었었지만 53년, 즉 불과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나선 완전히 반대 스탠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러시아랑 오스만이 붙었을 때 오스만을 지원했던 게 프랑스랑 영국이거든요. 크림 전쟁이면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나이팅게일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오스만 사람들 치료해줬다고.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853년에서 56년에 있었던 크림 전쟁입니다. 그리고 2차 아편 전쟁. 연도 혹시 기억날까요? 우리가 이제 이 강좌 초반에 저쪽에 그 중국 근현대사 파트에서 했었는데 1856년에서 60년까지 있었던 것이 2차 아편 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편먹고 청나라를 공격했던 것이 2차 아편 전쟁이죠.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원정을 갔어요.
그래서 원래 멕시코는 이때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에스파냐로부터 그 주도권, 영국이란 이때 엄청 큰 땅이에요. 이때 영국은요, 여러분, 이 멕시코는요, 지금의 로스안젤레스, LA, 샌프란시스코, 거기가 다 멕시코에 있어. 그래서 이제 멕시코라는 큰 땅이 이제 내가 차지해야지 한 다음에 자신의 조카가 있었어요. 막시밀리안이라는. 그 사람 봐서 조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왕하고 있어 하면서 꼭두각시 황제를 내세웠거든요. 왕을 내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본인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멕시코에서 어쨌든 허수아비 왕을 세웠는데 더 이상 지원 안 해줘갖고 막시밀리안이 거기서 이 반란군에 의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자신의 조카도.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병인양요. 1866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하나 더 써놓으세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미국에 남북전쟁도 이 시기에 있었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여러분 몇 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1861년에서 65년.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령이 63년에 나온다고 했었죠? 조 시기 안에 들어가잖아.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52년에서 어디라고 했었죠? 70년이라고 했었지. 요 시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게 다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성장하고 있었던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이때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맛봐요. 이 프로이센 전쟁인데 이때 프로이센을 주도했던 인물이 우리가 다음 강에서 자세히 배울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전쟁 자체는 71년에 끝나는데요. 이 과정 중에 포로로 잡혀요. 나폴레옹 3세는 워낙에 치욕스럽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1년도에 독일 제국 선포를 어디서 하냐?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의 가장 상징적인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깜짝 놀란대요. 막 너무 분노해서.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패배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3세다. 이때 나폴레옹 3세의 전투 능력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명령이나 이런 걸 거의 내려본 적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871년도에 몇 개월 정도 벌어졌었는데요. 노동자와 시민들이 봉기해서 일종의 자치정부격인 파리꼬민이라는 것이 잠깐 만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프로이센의 압박을 받았었던 당시 프랑스 정부가 또 이들을 진압해요. 그리고 나서는 프랑스의 3공화국이 75년부터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문제 안 나고요. 문제는 여기. 제2제정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제가 볼 땐 이것은 제2제정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과 연관돼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문제 트렌드는 여러 국가의 관계라든가 또 딱 한 시대만 아니라 여러 시대의 그 나라, 미국의 어떤 시대, 독일의 어느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여러 개 연관성이 있는 이 내용들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파리꼬민 희생자의 기념이랍니다. 그래서 파리꼬민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패배 이후 프로이센에 대한 항복을 거부한 세력이 세운 자치정부인데요. 이 파리꼬민 정부는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의 패배에 수립된 지 70여일 만에 붕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7월 혁명, 2월 혁명 각각의 영향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2제정의 이 내용, 특히 대팽창 파트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파리꼬민과 제3공화국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202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난리 수습을 위해 우리 제국의 수도까지 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메테르니 히가 되겠죠. 이제 유럽은 폭도가 초래한 혼란에서 벗어나 크리스트교의 숭고한 정신 아래 단합되어야 합니다. 폭도를 물리친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공은 인정합니다만 영토를 과도하게 확장한 일은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혁명전쟁을 선포하기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고주의를 내세우는 이 빈체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인물은 당연히 메테르니히가 되겠습니다. 철혈 정책을 추진했던 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되겠고요. 농노 해방령을 반포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되겠습니다. 2월 혁명 영향으로 실각했습니까? 자,
2월 혁명은 언제 있었죠? 1848년도에 프랑스에 있었고요. 이것에 의해서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에 의해서 몰락했던 인물이 메테르니히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둬야지. 정답 3번이고요.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을 주장했던 인물은 미국의 당시 대통령 멀로 선언입니다. 멀로가 되겠습니다. 시칠리아, 나폴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했던 인물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요.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19년 6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프랑스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하자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고요. 그는 영국과의 교역과 통신을 금지하고 영국이나 그 식민지의 온배는 유럽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칙령. 이게 뭐죠? 대륙봉쇄령. 1806년에 있었습니다. 샤를 10세는 자유주의를 탄압하기 위하여 의회 해산 및 선거 제한, 언론 검열 등의 칙령을 공표했고요. 그러자 시민들이 봉기해서 국왕, 즉 샤를 10세를 내쫓았고 루이 필리프라는 새 국왕을 추대했대요. 이거 뭐죠?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연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제입니까? 1773년이 되겠습니다. 1차 선거법 개정,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 1832년. 러시아에서 데카프리스트 봉기 1825년. 이것이 정답이네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1848년에서 49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가리발디의 의용군이 시칠리아를 점령했던 게 1860년의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예. 당장 안 떠오르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제가 문제 푸는데 저는 이렇게 연도가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저 공부 하나도 못하나 봐요. 아니에요. 전 그래도 역사 선생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 그래도 강사인데.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안 떠오르더라도 요거는 우리 기억났잖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1825년에 있었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요거 하나 찾았으면 돼요. 나머지는 안에 선우나 또 우리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풀다 보면 자동스럽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 지금 공부 처음 하시는데 당장 팍팍 안 떠오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문제가 재작년 문제 중에 좀 어려웠어요.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이달 초 파리의 임시정부는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칙을 단행했대요. 저는 그 직후 동료들과 임시정부를 찾아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달라고 청원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하였음에도 제2공화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학생들이 막 선거권 개정 이걸로 생각했더라고. 근데 보세요. 파리에서 두 번째 공화정, 제2공화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예요? 1848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도 여성 선거권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여성의 자립과 권리 획득을 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848년에서 지난 18년이라니까 1830에서 48년 요거 찾으면 되는 것이죠. 1800 가겠습니다. 메테르니히의 연설을 경청하는 관료 맞습니까? 메테르니히가 1814년 15년부터 1848년까지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네요. 요 시기 안에. 정답. 근데 보세요. 세계사가 쉬운 게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우리 바로 방금 풀었던 거 아닙니까? 1825년이잖아요. 만날 수 없었겠죠. 요 시기니까. 자, 국왕 제임스 1세에 항의하는 여러분 제임스 1세는 17세기 인물이에요. 이거 다시 할까요?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게 제임스 1세, 찰스 1세 아닙니까? 찰스 1세가 허용했던 것이 뭐예요? 권리 청원이죠. 그게 1628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임스 1세는 요거보다도 이전 아닙니까? 이거 19세기 일인데요. 너무 거리가 크죠. 예,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독립선언문요 1776년 단두대에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 누구죠? 루이 16세 1793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다 제 필기노트에 전부 다 100% 다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긴 잘 읽으셨어야 돼요. 왕정 복고와 즉 그러면 원래 왕정 체제였다가 왕이 아닌 체제가 갔다가 다시 왕정 복고가 된 것을 왕정 복고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간은 구테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에 즉위했대요.
자, 왕정 복고가 되던 아주 복잡한 시기에 황제까지 되었던 인물 누구겠습니까? 나폴레옹 3세죠 뭐. 천천히 읽으면 전부 다 100%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국인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 팽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림은 막시밀리안이 멕시코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에 됐었죠. 정답 1번. 비내이 주도했던 누구? 메테르니. 파리 꼬민 진압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1870년에 포로로 잡혀서 망명길에 떠오르게 되었었고요. 7월 혁명으로 즉위했던 건 루이 나폴레옹, 루이 필리프. 대륙봉쇄령을 공포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오늘 내용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노래는 잊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뭔가 잘 안 맞춰지는 게 있었어요. 뭐 독일의 통일 과정이라든가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요건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한번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